어머니 또 간섭하려고 그러시네. 소라의 목소리였다. 미안해. 엄마가 워낙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 우리 사생활까지 간섭하려고 하시잖아. 그러게. 집도 주셨다고 이제 우리 삶까지 간섭할 기세야. 집을 주었다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가 도현이네 집을 사준 것이 간섭의 빌미가 된다는 말인가? 소라야,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무슨 입장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 맘이지. 왜 자꾸 옛날 방식을 강요해? 내일 다시 가신다고 하니까 참자.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오시면 정말 짜증날 것 같아. 그 말에 내 가슴은 칼로 도려낸 듯 아팠다.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아왔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를 듣다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자입니다. 설레는 며느리와의 첫 명절, 첫 집들이가 마지막일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기막힌 아들의 배신은 아직도 제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곧 명절이 다가오니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와 같은 사연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 여러분의 일상의 한 페이지를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탄스럽고 기막힌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새벽 5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내 아들 도현이가 결혼한 지 벌써 3달째. 드디어 새해 첫날 며느리 소라가 집들이를 한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 고급 오피스텔에서 말이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남편 기석이 뒤척이며 말했다. 잠이 오겠어? 오늘 처음으로 우리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날인데. 나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것들이 냉장고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직접 담근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까지. 30년 동안 전국에서 소문난 맛집을 운영하며 쌓아온 내 손맛의 결정체들이었다. 미자야, 너무 많이 싸가지 마.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 기석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평생 한식당 하면서 전국에서 줄 서서 먹던 그 맛을 며느리가 싫어할 리 없지. 더군다나 소라는 요리를 전혀 못한다고 했잖아. 실제로 도현이와 사귈 때부터 소라는 요리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집안일도 서툴고 맞벌이를 핑계로 집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도현이가 전화로 넌지시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며느리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차피 여자는 시집 와서 배우는 거니까. 새벽부터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했다. 소갈비 3kg을 정성껏 손질하고 양파, 당근, 물을 썰어 넣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을 적절히 배합한 양념장은 내만의 비법이 담긴 황금 레시피였다. 한식당을 운영할 때 하루에 100인분씩 나가던 그 갈비찜이었다. 미자야, 너무 일찍부터 준비하네. 아침 7시쯤 되어서야 기석이 부엌에 나왔다. 며느리 첫 집들이인데 대충 할 수 있겠어? 우리 도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내 갈비찜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정말 그랬다. 도현이는 어릴 때부터 내 요리만 먹으려 했다. 학교 급식도 거부하고 친구 집에서 밥을 먹어도 우리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라며 집에 와서 다시 밥을 달라고 했다.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싸달라고 조르기도 했었다. 소라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봤어? 기석이가 물었다. 도현이가 말하길 매운 거 잘 못 먹고 기름진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 그래서 나물도 몇 가지 준비했어.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까지. 내가 직접 농장에서 가져온 유기농 채소로 만든 나물들이었다. 은퇴하고 나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기른 것들이라 더욱 정성이 담겨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다. 대형 아이스박스 2개에 음식을 가득 담았다. 갈비찜, 김치 3종류, 나물 5가지,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된장과 고추장까지. 무게만 해도 20kg은 좋게 되어 보였다. 이거 너무 무겁지 않을까? 기석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며느리 첫 집들이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실제로는 무거웠지만 며느리를 생각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소라가 내 음식을 먹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도현이가 아내 앞에서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 요리 맛있지? 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부산행 KTX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다. 택시 기사도 아이스박스를 보더니 어디 잔치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다. 아들 며느리 집들이에요. 첫 집들이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며느리분이 좋아하시겠어요. 택시 기사의 말에 나는 더욱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다 소라도 분명 좋아할 것이다. 지금까지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살았을 텐데 정성 들인 집밥의 맛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동할까. KTX 안에서도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소라가 내 갈비찜을 한 입 먹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머님, 이게 정말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라고 놀라워하는 모습. 그리고 도현이가 엄마 소라가 어머님 요리를 너무 좋아한다고 자꾸 칭찬해요라고 전화하는 모습까지. 여보, 너무 기대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와 입맛이 다를 수도 있어. 기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맛있는 건 다 똑같지. 더군다나 우리 도현이가 어렸을 때부터 먹던 바로 그 맛인데. 나는 확신에 차 있었다. 30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처음엔 동네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유명해졌다.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서까지 찾아올 정도였다. 특히 갈비찜은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오면 부담? 고마워해야지 부담이 뭐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정성 들인 음식을 어디서 먹어봤겠어. 기석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다. 소라와는 아직 많이 친하지 않았고 결혼식 때도 몇 번 대화해 본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음식은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내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면 소라도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부산역에 도착했다. 해운대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다. 아이스박스 2개를 끌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지만 도현이가 마중 나와 있어서 다행이었다. 엄마,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이거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너희 첫 집들이인데 빈손으로 올 수 있냐?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도 해왔어. 도현이의 얼굴에 잠깐 미묘한 표정이 지나갔지만 곧 웃으며 짐을 받아들었다. 소라는 어떻게 지내? 요리 연습은 좀 하고 있어? 아, 그게. 소라는 아직 요리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주로 간편한 걸로 해먹고 있어요. 간편한 것이라고 하니 라면이나 김밥 정도를 생각했다.
역시 젊은 며느리에게는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다. 지하철에서 도현이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다.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아, 소라한테 도착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소라는 뭐 한다고 했어? 집 정리하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도현이의 대답이 왠지 시원하지 않았지만 곧 며느리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해운대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35층짜리 고급 건물이었다. 로비부터 호텔 같은 분위기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다. 와,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네, 저희도 처음엔 이런 곳에 살 줄 몰랐어요. 도현이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현관에서부터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조명, 넓은 거실까지. 정말 호텔 스위트룸 같았다. 소라야,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 거실에서 소라가 나왔다. 편안한 집 옷을 입고 있었는데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이 어딘가 나른해 보였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야 뭘. 너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소라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했다. 손이 차가웠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집이 정말 좋구나. 신혼집으로는 최고야. 실제로 집은 정말 좋았다. 거실, 침실, 작은 방 하나 그리고 넓은 주방까지.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히 넓고 좋았다. 음식 좀 냉장고에 넣어둘까? 나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나는 그대로 멈춰 섰다. 냉장고 안이 거의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위층 선반에는 맥주 캔 몇 개와 콜라, 아래쪽에는 배달 음식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용기들이 몇 개 있을 뿐이었다. 김치 냉장고도 마찬가지였다. 김치 한 포기도 없고 반찬통 하나 보이지 않았다. 소라야, 혹시 김치는 어떻게 해 먹어? 아, 저희는 김치를 잘 안 먹어요. 가끔 중국집에서 시킬 때 주는 것 정도만. 중국집 김치? 나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김치를 안 먹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 반찬은? 저희는 보통 간편하게 해 먹어요. 도현이도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간편하게. 나는 냉장고 안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정말로 제대로 된 식재료가 하나도 없었다. 양파나 마늘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뒤에서 도현이가 말했다. 목소리가 어딘가 당황스러워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가 가져온 음식들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다. 김치 3종류, 나물들, 갈비찜까지. 텅 비었던 냉장고가 그제서야 냉장고다워 보였다. 와, 정말 많이 가져오셨네요. 소라가 신기한 듯 바라봤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감사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느껴졌다. 이제 좀 냉장고다워 보이네. 이런 게 있어야 집 같지.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결혼한 지 3달이나 됐는데 냉장고가 저 모양이라니. 도현이는 집에서 뭘 먹고 사는 걸까?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소라가 물었다. 그럼. 다 내 손으로 만든 거야. 특히 갈비찜은 우리 도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건데 한번 맛보면 깜짝 놀랄 거야.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 저녁을 간단하게 해 먹는 편이라. 간단하게.
또 그 말이었다. 대체 간단하다는 게 뭘까? 오후가 되자 나는 소라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다. 소라야, 시간 있을 때 간단한 요리라도 배워둬야 하지 않겠니? 내가 쉬운 것부터 알려줄게. 아, 그게. 저는 요리에 재능이 없어서요. 해봐도 잘 안 돼요. 그런 거 없어. 다 연습하면 되는 거야. 처음엔 누구나 서툴러. 하지만 저희는 정말 간편하게 해먹는 게 편해요. 설거지도 귀찮고, 설거지가 귀찮다고.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어떻게 귀찮을 수가 있을까? 그건 가정의 기본인데. 저녁 시간이 되었다. 나는 당연히 내가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상을 차릴 줄 알았다. 하지만 소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다. 저녁 뭘 드실까요? 배달시킬까요? 배달.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아, 그게. 저희는 원래 이렇게 먹거든요. 소라는 휴대폰을 들고 배달 앱을 켜기 시작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기석이를 쳐다봤다. 기석이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소라야, 어머님이 정성껏 만들어 오신 음식이 있는데 굳이 배달을 시킬 필요가 있니?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저희 평소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머님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부담스럽다고. 나는 점점 이해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두고 배달 음식을 먹겠다는 며느리라니. 결국 소라는 떡볶이를 주문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햇반 몇 개를 사다 놨다며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나는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식탁에 올라온 것은 배달 온 떡볶이와 햇반,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김밥 몇 줄이 전부였다. 내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각종 반찬들은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었다. 저희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어머님. 설거지 귀찮잖아요. 소라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나는 그 순간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 젓가락조차 들지 못한 채 그 밥상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게 정말 내 며느리가 차린 첫 번째 밥상이란 말인가? 떡볶이와 햇반이 놓인 식탁을 바라보며 나는 현실감을 잃었다. 이것이 정말 내 아들이 사는 집의 저녁 식탁이란 말인가? 30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하며 수많은 손님들에게 정성스런 한 끼를 대접해왔던 내가 지금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니. 자, 어머님도 드세요. 소라가 일회용 젓가락을 내밀며 말했다. 그 젓가락조차 배달 음식에 딸려온 것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것을 받아들었다. 소라야, 어머님이 갈비찜도 해오셨는데.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건 나중에 천천히 드시면 되잖아요. 오늘은 저희 평소 스타일로 드셔보세요. 평소 스타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신혼부부의 평소 스타일이라고. 떡볶이 국물이 새빨갛게 끓고 있었고 햇반에서는 인공적인 냄새가 올라왔다. 편의점 김밥은 비닐 포장지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기석이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도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첫 젓가락을 떡볶이에 댔을 때 그 인공적인 맛이 입안에 확산됐다. MSG 맛이 강하게 느껴졌고 떡은 쫄깃하다기보다는 질겼다. 이것이 내 아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맛있죠?
여기 떡볶이 맛집이에요. 저희가 자주 시켜 먹어요. 소라가 능숙하게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다. 정말로 익숙해 보였다. 마치 이것이 일상인 것처럼. 소라야, 혹시 평소에 밥은 언제 해 먹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밥요? 잘 안 해요. 주로 이런 거나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이나. 편의점 도시락? 나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다. 신혼 부부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아침은? 아침은 거의 안 먹어요. 늦게 일어나거나 하면 커피 한 잔 정도. 점심은? 회사에서 먹거나 아니면 근처 식당에서. 나는 점점 어이가 없어졌다. 아침은 굶고 점심은 밖에서, 저녁은 배달 음식과 편의점 음식으로. 이게 정말 정상적인 식생활이란 말인가? 도현아, 너도 이렇게 먹는 게 좋니? 아들에게 직접 물었다. 도현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편하긴 해요.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 또 그 말이었다. 이 집 사람들에게는 설거지가 그렇게 큰 부담인 모양이었다.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밥을 그렇게 좋아했잖니. 특히 갈비찜. 그때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요. 생활 패턴?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저녁을 겨우 마치고 나서 나는 소라에게 제안했다. 소라야, 내일 아침에는 내가 간단하게 해줄까?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아, 괜찮아요. 저희는 아침 잘 안 먹어요. 그래도 아침을 굶으면 몸에 안 좋지. 더군다나 신혼인데.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도 편히 쉬세요. 소라는 완강했다. 그리고는 일회용 그릇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설거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다. 도현이네는 침실을 우리에게 내주고 자신들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하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오늘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다.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는데 냉장고 소리가 계속 났다. 문을 열어보니 내가 가져온 갈비찜 용기가 그대로 있었다. 뚜껑도 열어보지 않은 채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갈비찜이 이렇게 냉장고에서 외면받고 있다니. 김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직접 담근 김치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 거실로 나가는 길에 소파에서 자고 있는 도현이와 소라를 봤다. 좁은 소파에서 불편해 보이는 자세로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 다 편안해 보였다. 마치 이런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갔다. 혹시나 해서 아침이라도 해주려고 했지만 정작 요리할 재료가 없었다. 달걀 한 판도 없고 파도 없고 심지어 소금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소라가 늦잠에서 깨어나왔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응, 아침 준비하려고 했는데 재료가 없네. 아, 저희는 아침 안 해 먹어요. 그냥 커피나. 또 그 말이었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말했다. 소라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배달 음식으로만. 왜 안 돼요?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요. 다들 이렇게 산다고. 누가?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요리할 시간도 없고 설거지도 귀찮고 나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건가? 그럼 도현이는 우리 아들이 이런 식생활로 건강을 해치면 어떻게 할 거야? 도현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오히려 편하다고 해요. 그때 도현이가 일어났다. 그는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다. 도현아, 어머니가 갈비찜 해오신 거 안 먹어볼 거니? 아, 그거요?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은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프다고. 아침을 굶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아들을 보니 기가 막혔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나는 이번에는 내가 가져온 재료로 음식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점심은 내가 해줄게. 갈비찜 데워서 밥이랑 김치랑.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먹을게요. 소라가 또 거절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다. 치킨 어때요? 아니면 중국 음식?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라야, 대체 왜 내가 해준다는 음식을 거절하는 거니? 뭐가 문제야? 소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희 스타일이랑 안 맞아요. 스타일? 맛있는 집밥을 먹는 게 무슨 스타일 문제야? 너무 무거운 음식은 잘 안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가볍게 먹잖아요. 가볍게? 갈비찜이 무겁다고?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럼 김치라도 먹어봐. 내가 직접 담근 거야. 김치는 정말 안 먹어요. 너무 짜고 매워요. 짜고 매우다고. 내 김치가? 전국에서 찾아와서 사 먹던 그 김치가 결국 점심도 배달 중국 음식으로 해결했다. 짜장면과 탕수육이 왔는데 그것도 먹다가 남겼다. 배불러요. 양이 너무 많네요. 소라가 반 이상 남긴 짜장면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음식을 이렇게 함부로 버리다니. 오후에 소라는 친구들과 만난다며 나갔다. 집에는 나와 기석이 그리고 도현이만 남았다. 도현아, 솔직히 말해봐. 너 이렇게 사는 게 괜찮니?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진지하게 물었다. 뭐가요? 이런 식생활 말이야. 아침 굶고 배달 음식만 먹고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편해요. 편하다고? 몸은? 건강은 어때? 별로 문제 없어요. 정말 그럴까? 도현이를 자세히 보니 얼굴이 예전보다 창백해 보였다. 그리고 살도 빠진 것 같았다. 소라가 요리를 배우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글쎄요. 바쁘기도 하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너라도 배워야 하지 않니? 간단한 것부터라도. 엄마, 지금 시대에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배달도 잘 되고 편의점도 많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저녁 시간이 되었다. 소라가 돌아왔는데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왔다고 했다. 그럼 우리는? 어머님들은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저는 배불러요. 냉장고에 있는 거? 드디어 내 음식을 먹어보라는 건가? 하지만 소라의 말투에서는 관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나와 기석이, 도현이만 내가 가져온 갈비찜을 먹게 됐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갈비찜은 맛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도현이는 한두 입 먹더니 맛있네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도현아, 예전에는 이거 한 그릇 뚝딱 비웠잖니.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입맛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입맛이 변했다고?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걸까? 나는 도현이의 표정을 살펴봤지만 예전의 그 순수함은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소라는 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목소리가 커서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응, 시어머니가 음식을 엄청 많이 해왔어. 근데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진해. 그리고 자꾸 요리 배우라고 해. 귀찮아 죽겠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진하다고 표현하다니. 그리고 요리 가르쳐 주겠다는 것을 귀찮아한다니. 어머님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한다고? 빨리 가라고? 기석이도 들었는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자야, 우리 내일 가자. 기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기대했던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다. 내 정성스런 음식은 냉장고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고 며느리는 나를 귀찮아했다. 새벽에 일어나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다. 갈비찜은 겨우 조금 줄어 있었고 김치와 나물들은 거의 그대로였다. 이 음식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냉장고에서 방치될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아침이 되자 소라가 늦게 일어났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커피만 마셨다. 소라야, 우리 오늘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 아, 그러세요? 일찍 가시네요. 소라의 반응은 아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다. 김치랑 반찬들은 그냥 두고 갈게. 천천히 먹어.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결국 진심이 나왔다. 처음부터 먹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 버려도 돼. 어차피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내 정성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랐다. 떠날 시간이 되어 짐을 챙겼다. 올 때는 그렇게 무거웠던 아이스박스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마음도 함께 비어버린 것 같았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가세요. 소라가 현관에서 인사했다. 하지만 그 인사조차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소라야, 몸 조심해.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기석이에게 말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이 원하는 삶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가치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성스런 손맛, 따뜻한 가족의 밥상,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구시대적인 것이 되어버린 걸까? 며느리의 첫 집들이는 이렇게 끝났다. 내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산에서의 그 충격적인 경험은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텅 빈 냉장고와 배달 음식으로 차려진 밥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소라의 그 무심한 표정과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자야, 너무 생각하지 마.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기석이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젊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무시해도 되는 건가?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말 요즘 젊은 세대의 당연한 모습인가? 그날 오후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때는 좀 당황스러웠죠? 당황스러웠다고. 도현아, 그게 당황스럽다는 말로 설명될 일이니? 엄마, 소라도 나름 신경 쓰려고 했어요. 다만 방식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방식이 다르다고.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도현아,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행복하니? 행복하냐고요? 뭐, 나름 괜찮아요. 나름 괜찮다고. 확신에 찬 대답이 아니었다. 목소리에서도 예전의 그 밝음을 찾을 수 없었다. 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던데. 제대로 된 밥은 먹고 있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잘 살고 있어요. 또 그 말이었다. 저희 방식. 대체 그 방식이라는 것이 뭔지 나는 알고 싶었다. 도현아, 엄마가 해준 갈비찜은 먹어봤니? 아, 그게 아직 못 먹어봤어요. 소라가 냉장고 정리하면서 뭐? 버렸어요. 그 순간 나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버렸다고. 내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갈비찜을 버렸다고. 뭐라고? 버렸다고. 엄마, 냉장고가 좁아서. 그리고 저희가 잘 안 먹으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것이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인가?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도현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엄마, 그게 아니라. 상황? 무슨 상황이 어머니 음식을 버리는 걸 정당화하는데? 도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저희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나는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는 건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30년 넘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결혼 전까지만 해도 도현이는 내 요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며칠 후 시장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우연히 도현이의 고등학교 동창 어머니인 정숙이를 만났다. 아이고 미자야. 오랜만이네. 도현이 결혼했다며? 며느리는 어때? 정숙이의 물음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응.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그래? 우리 민수도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집에도 잘 안 오고. 정수가, 너희 며느리는 요리해? 요리? 하긴 하는데 간단한 것만. 그래도 김치는 담가서 먹더라고. 김치라도 담가 먹는다니. 나는 소라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 며느리는 김치도 안 먹어. 김치를? 정말? 한국 사람이? 정수기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나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다. 텅 빈 냉장고, 배달 음식으로만 이루어진 식사, 그리고 내 음식을 버린 일까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 음식을 버리다니. 정수기도 경악했다.
그제서야 내가 겪은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미자야, 그래도 참아야지. 이제 시작인데. 참는다고 되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도현이 건강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키울 건데? 정말 그랬다. 이런 식생활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아이를 키울 수도 없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기석이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뭘 하자는 거야? 도현이를 다시 데려와야 해.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기석이는 고개를 저었다. 미자야,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데려와? 그리고 며느리는? 며느리는 정말 답이 없어. 그날 밤 나는 도현이에게 다시 전화했다. 도현아, 엄마가 부산에 다시 내려갈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너희들 제대로 된 음식 해서 먹이고 싶어서. 엄마, 괜찮아요. 저희 잘 먹고 있어요. 뭘 잘 먹어? 배달 음식만 먹으면서. 그게 편하긴 해요. 또 그 말이었다. 편하다는 말. 모든 것을 편함으로 정당화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도현아, 솔직히 말해봐. 소라가 변할 생각이 전혀 없니? 변한다는 게 뭘요?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하고 가족 같은 집을 만드는 거 말이야. 도현이는 한참 침묵했다. 엄마, 소라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뭔데? 각자 자유롭게 사는 거요. 각자 자유롭게. 가족인데 각자 자유롭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기석이와 함께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깜짝 방문으로 그들의 실제 생활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해운대 오피스텔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쯤이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드디어 소라가 나타났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소라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도현이는 아직 회사에 있어요. 야근한다고 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지난번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거실, 설거지거리가 쌓인 싱크대. 소라야, 저녁은 뭐 할 거야?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왔어요. 편의점 도시락? 나는 소라가 들고 온 봉지를 봤다. 정말로 편의점 도시락 2개가 들어 있었다. 매일 이렇게 먹어? 거의요. 간편하잖아요. 나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지난번보다 더 심각했다. 맥주와 탄산음료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하나가 전부였다. 소라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도현이 건강은 생각 안 해? 건강? 별로 문제 없는데요. 문제 없다고. 제대로 된 영양 섭취도 안 하고. 영양제 먹어요. 영양제? 나는 어이가 없었다. 음식으로 섭취해야 할 영양을 알약으로 대신한다는 건가? 그때 도현이가 퇴근했다. 나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너 많이 늦는구나. 야근이 좀 있었어요. 도현이의 얼굴을 보니 지난번보다 더 헬쑥해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도현아, 너 제대로 먹고 다녀. 내 회사에서 먹어요. 집에서는?
도현이는 소라를 쳐다봤다. 집에서는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또 그 말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소라가 편의점 도시락을 데웠다. 김치볶음밥과 불고기 도시락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참을 수 없었다. 도현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저녁이니?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고. 이런 인공적인 맛의 음식을? 나는 한 젓가락 먹어봤다. MSG 맛이 강하고 재료들도 싱싱하지 않았다. 내가 음식 좀 해줄까?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는 이게 편해요. 소라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도현이와 소라가 대화하고 있었다. 어머니, 또 간섭하려고 그러시네. 소라의 목소리였다. 미안해. 엄마가 워낙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 우리 사생활까지 간섭하려고 하시잖아. 사생활?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사생활 간섭인가? 그러게. 집도 주셨다고 이제 우리 삶까지 간섭할 기세야. 집을 주었다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가 도현이네 집을 사준 것이 간섭의 빌미가 된다는 말인가? 소라야,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무슨 입장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 맘이지. 왜 자꾸 옛날 방식을 강요해? 옛날 방식? 정성스런 집밥과 가족의 따뜻한 식사 시간이 옛날 방식이라는 건가? 내일 다시 가신다고 하니까 참자.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오시면 정말 짜증날 것 같아. 그 말에 내 가슴은 칼로 도려낸 듯 아팠다.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아왔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를 듣다니. 내가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해석되다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나갔다. 내가 준 집에서 내 욕을 그렇게 하고 싶더냐. 소라와 도현이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들었어. 내가 너희들 간섭한다고. 사생활 침해한다고. 엄마, 진정하세요. 도현이가 당황하며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도현아, 내가 누구 편이니? 내 어머니 편이야, 아내 편이야?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버리고 편의점 도시락만 먹이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소라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방식? 남편 머슴 부리며 배달 음식만 먹이는 게 방식이냐? 머슴이라뇨? 도현이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 제대로 된 집밥 한 번 못 먹어본 놈이 무슨 선택을 해? 그 순간 기석이가 나타났다. 소리를 듣고 깬 모양이었다. 미자야, 진정해. 여보, 진정하라고. 저 애가 우리 도현이를 망치고 있는데. 기석이는 한숨을 내쉬며 내 손을 잡았다. 미자야, 우리가 키운 아들이 저 모양인데. 이제 정신 차려야지. 기석이의 말에 나는 더욱 절망감을 느꼈다.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이 저런 모습이 되어버린 걸까? 짐 싸자. 기석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짐을 챙기는 동안 도현이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오히려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새벽에 택시를 불러서 집을 나섰다. 그 순간 나는 도현이의 얼굴에서 보았다. 미안함이 아니라 홀가분함을. 마침내 성가신 어머니가 떠난다는 안도감을. 택시 안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정말 내가 30년 넘게 정성껏 키운 아들의 모습인가?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이렇게 거부하는 아들이? 미자야, 울지 마.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자. 기석이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다. 아들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내 가족이 아니었다. 부산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정말로 포기해야겠다고.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들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새벽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정말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부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충격은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도현이의 그 홀가분한 표정, 소라의 노골적인 거부감, 그리고 내가 준 집에서 내 욕을 그렇게 하고 싶더냐? 고 소리쳤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기석이는 그 후로 말수가 많이 줄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지만 이번에는 아예 입을 다물고 지냈다. 가끔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자식에 대한 실망,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절망 말이다. 여보,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어느 날 저녁 나는 기석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못 키웠다기보다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까지 없어져도 되는 건가? 기석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 다음 날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엄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죄송하다고? 도현아, 너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니? 그럼요. 엄마가 화내실 만했어요. 화낼 만했다고? 도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화낼 만했다는 표현이 얼마나 건성스러운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엄마, 저희도 나름 생각이 있어요.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생각? 무슨 생각?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또 그 말이었다. 저희만의 방식. 나는 이 말이 이제 정말 싫어졌다. 도현아, 내 방식이 뭔지 정확히 말해봐.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편한 대로 사는 거요. 간섭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너희를 간섭했니? 그게 소라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소라가 부담스러워한다고? 나는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부담스럽다고? 시어머니가 음식 해주는 게 부담스럽다고?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다르면 얼마나 달라?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것까지 다를 수 있어? 도현이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희를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라고.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도현아,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알고 있니? 엄마 보고 포기하라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인정해 주세요. 인정? 뭘 인정해?
저희 삶을 인정해 주세요. 저희 삶. 편의점 도시락과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는 것을 삶이라고 부르는 건가? 도현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정말 행복하니? 행복해요. 하지만 그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기석이와 오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뭘 잘못 생각한다는 거야? 도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도현이는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야. 소라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이미 성인이고 결혼도 했잖아. 성인이라고 해서 모든 판단이 옳은 건 아니야. 더군다나 저런 며느리한테 휘둘려서는. 기석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그 다음 주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도현이네 집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도현 씨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요. 관리비가 2달째 밀려 있어서 연락드려요. 혹시 연락처를 아시면. 관리비가 밀렸다고? 나는 깜짝 놀랐다. 도현이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소라도 일을 한다고 했는데 관리비를 못 낼 정도인가? 얼마나 밀렸는데요? 2달이면 총 80만 원 정도 됩니다. 80만 원? 그것도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건가? 나는 즉시 도현이에게 전화했다. 도현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는데 관리비가 밀렸다며? 아, 그게. 도현아, 솔직히 말해. 돈이 없니? 돈이 없는 건 아니고. 그냥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2달이나? 도현아, 혹시 다른 빚은 없지? 빚은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도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엄마,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요즘 지출이 좀 많았을 뿐이에요. 지출이 많다고? 집에서 해먹지도 않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데 무슨 지출이 그렇게 많을까? 뭘 그렇게 써? 소라가 필요한 게 좀 있었어요. 소라가 필요한 건? 나는 의심스러웠다. 뭘 샀는데? 옷이랑 화장품이랑. 옷과 화장품? 신혼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사야 하나? 도현아, 혹시 소라가 돈을 많이 쓰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야? 분명히 뭔가 있는 거잖아. 도현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라가 친구들이랑 만나는 일이 많아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뭘 해? 쇼핑도 하고 맛집도 가고. 맛집? 집에서는 편의점 도시락만 먹으면서 밖에서는 맛집을 다닌다고. 도현아, 너도 같이 가니? 아니요. 저는 보통 집에 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소라는 친구들과 맛집을 다닌다고. 나는 점점 화가 났다. 도현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내가 매번 혼자 나가서 돈 쓰고 남편은 집에서 편의점 도시락 먹고. 엄마, 소라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 집안일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건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현아, 엄마가 관리비 대신 내줄게.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뭘로 해결해? 지금까지 2달이나 밀렸는데? 결국 나는 그날로 8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도현이의 삶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기석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여보, 이게 말이 되나? 아내는 매번 밖에서 돈 쓰고 남편은 집에서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고. 그러게. 이상하긴 하네. 이상한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잘못됐어. 기석이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미자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확인? 도현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봐야겠어. 나는 기석이의 말에 동의했다. 전화로는 진실을 알 수 없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도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해운대 오피스텔에 도착한 것은 평일 오후 2시쯤이었다. 혹시나 해서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놀랍게도 소라가 집에 있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소라의 표정에서 짜증이 역력했다. 소라야, 넌 일 안 하니? 오늘은 휴가예요. 휴가인데 집에 혼자 있다고. 나는 집 안을 둘러봤다. 거실에는 쇼핑백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유명 브랜드 쇼핑백들이었다. 이건 뭐야? 아, 어제 친구들이랑 쇼핑했어요. 어제 쇼핑했다고? 관리비도 못 낸다면서 이런 비싼 쇼핑을? 뭘 샀는데? 옷이랑, 가방이랑. 나는 쇼핑백 안을 봤다. 명품 핸드백과 비싼 옷들이 들어 있었다. 이거 얼마나 하는 거야? 그게 좀 비싸긴 했어요. 얼마? 핸드백이 200만 원, 옷들이 100만 원 정도. 300만 원? 나는 기가 막혔다. 관리비 80만 원은 못 내면서 300만 원짜리 쇼핑을 했다고. 소라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뭘 한다는 게? 관리비는 못 내면서 이런 걸 사? 이게 말이 되니? 소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 넌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월급으로 300만 원짜리 쇼핑. 나는 점점 화가 났다. 그럼 도현이 돈도 썼다는 얘기잖아. 아, 그게. 소라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도현이가 퇴근했다. 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도현아, 이건 뭐야? 나는 쇼핑백들을 가리켰다. 그게 300만 원짜리 쇼핑이야. 관리비는 못 내면서. 도현이는 소라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서 원망이 느껴졌다. 도현아, 솔직히 말해봐. 돈 관리를 누가 해? 소라가. 소라가 너 월급까지 관리한다고. 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라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 월급으로 명품 사고 집 관리비는 못 내고. 어머님, 저도 이래요. 제 돈도 있어요. 내 돈으로만 300만 원어치를 샀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때 소라가 갑자기 화를 냈다. 어머님, 저희 살림에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간섭? 내 아들이 굶고 있는데 간섭이야? 굶는다고요? 도현이 잘 먹고 있어요. 잘 먹어? 편의점 도시락으로?
그게 뭐 어때서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먹어요. 나는 정말 폭발할 것 같았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남편 돈으로 명품 사고 편의점 도시락 먹이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소라야, 내 친구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만든다고요? 도현이가 싫어하지도 않는데요. 그 말에 나는 도현이를 쳐다봤다. 도현아, 너 정말 싫어하지 않니? 이런 생활이? 도현이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희를 그냥 놔두세요. 저희 방식대로 살게.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받아들여야 했다. 기석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자야, 우리가 키운 아들이 저 모양인데. 이제 정신 차려야지. 짐 싸자. 나는 눈물을 머금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다. 더 이상 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다. 어머님, 아버님. 도현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도현아,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 됐어. 이제 너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도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봤다. 그 얼굴에서 보인 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홀가분함이었다. 마침내 성가신 부모가 포기했다는 안도감이었다. 택시 안에서 기석이가 말했다. 미자야,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인생이나 챙기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이대로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부산을 떠나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아들을 위해 희생한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수에 대한 생각이 싹트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부산에서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도현이에게 이제 너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그 아이 생각에 잠 못 이뤘다. 아무리 실망했어도 30년 넘게 키운 자식을 하루아침에 마음에서 지울 수는 없었다. 기석이는 그 후로 완전히 변했다. 평생 온화했던 사람이 차갑고 단호해졌다. 도현이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도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고 지워버렸다. 여보, 그래도 아들인데. 어느 날 저녁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기석이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들? 그런 놈이 아들이야? 부모 말은 무시하고 아내한테 끌려다니고 명품 살 돈은 있으면서 집 관리비는 밀리고. 그런 게 아들이라고? 기석이의 말에 나도 할 말이 없었다. 정말 그랬다. 우리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기석이가 갑자기 내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미자야, 오피스텔 뺏자. 뭐라고? 오피스텔 말이야. 우리가 사준 집 다시 가져오자. 나는 깜짝 놀랐다. 기석이가 그런 강경한 말을 할 줄 몰랐다. 여보, 그게 가능해? 당연히 가능하지. 계약서에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도현이 이름으로 바꿔준 적도 없고.
정말 그랬다. 오피스텔은 아직 우리 명이었다. 도현이 결혼하면서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준 것이지 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그런 놈한테 집까지 줘야 해? 명품 사느라 관리비도 못 내는 놈한테? 기석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미자야, 정신 차려. 우리가 언제까지 저런 놈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 거야?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뤘다. 기석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오피스텔을 뺏는 게 맞을까?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도현이와 소라가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 정성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지? 이틀 후 기석이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다녀왔다. 어떻게 됐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 우리 명의니까 언제든 처분할 수 있다고. 처분? 팔아버리자. 그 집. 나는 놀랐다. 팔아버린다고? 여보, 그래도 뭐야? 미자야, 정신 차려. 저런 놈들이 우리가 사준 집에서 우리 욕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거야? 기석이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우리가 사준 집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심지어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들을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언제 팔 거야? 다음 주에 매물로 내놓을 거야.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정말로 끝내자.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자. 일주일 후 오피스텔이 매물로 나왔다. 해운대 고급 오피스텔이라 금방 문의가 들어왔다. 기석이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구매자에게 팔기로 했다. 그리고 도현이에게 통지문을 보냈다. 30일 이내에 이사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집을 판다고요? 기석이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처분하는 거야.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 허락 받고 살았어? 허락이라뇨? 저희를 위해 사주신 거잖아요. 사줬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야. 계약서 확인해봐. 도현이는 한참 말이 없었다. 아마 처음으로 현실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은 심하지 않았어? 제가 뭘? 됐어. 30일 안에 나가. 그게 법적인 유예 기간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기석이가 내게 말했다. 미자야, 후회하지 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당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았다. 며칠 후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울먹였다. 어머님, 정말로 저희를 쫓아내실 거예요? 쫓아낸다는 게 뭐야? 우리 집을 우리가 처분하는 건데.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집을 구할 수도 없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동안 명품 살 돈은 있었으면서 집 구할 돈은 없어. 소라는 한참 말이 없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소라야, 늦었어. 이미 계약도 다 끝났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내가 우리한테 기회를 줬니?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버리고 뒤에서 우리 욕하면서. 소라는 울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한 달 후 정말로 오피스텔이 팔렸다. 도현이와 소라는 어쩔 수 없이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해운대 고급 오피스텔에서 반지하 원룸으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안타깝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그동안 접어두었던 내 꿈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식당을 다시 열기로 했다. 여보, 나 다시 식당 할까봐. 식당? 이제 와서? 응.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꿈을 포기했잖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기석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도와줄게. 오피스텔을 판 돈으로 작은 식당을 얻었다. 30평 정도의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내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30년 전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의 그 설렘이 다시 느껴졌다. 준비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다. 메뉴를 짜고 인테리어를 고르고 재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 없이 온전히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식당 이름을 미잔의 집밥으로 정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스러운 집밥을 주 메뉴로 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갈비찜을 비롯해서 각종 나물,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등. 개업 첫날 손님이 몇 명 안 왔지만 상관없었다. 다시 시작이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정말 집에서 해먹는 것 같은 맛이라는 평이 많았다. 한 달 후에는 점심시간마다 웨이팅이 생겼다. 특히 갈비찜은 하루에 준비한 양이 금방 떨어질 정도로 인기였다. 예전 식당을 운영할 때처럼 활력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2달 만에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초라해졌다. 뭐야? 엄마 식당 다시 하신다면서요? 그래, 그런데? 축하해요.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래? 동네 사람들이. 소문났어요. 정말 소문이 난 모양이었다. 나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한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엄마, 저희가 좀 힘들어요. 역시 힘들다고 하는구나. 나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뭐가 힘들어? 집도 좁고. 소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소라가 스트레스? 자업자득 아닌가. 그래서 혹시 다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도와달라고.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도와달라고? 뭘? 집이라도. 아니면 식당일이라도. 식당일? 내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는 건가? 도현아, 너 지금 뭘 말하는 거니?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때 너무 철없었어요. 반성했다고? 이제 와서? 도현아, 늦었어. 엄마, 내가 선택한 길이야. 끝까지 가봐.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더 소중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식당에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이었다. 갈비찜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소라였다.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었다. 임신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임신? 언제? 어머님, 저 이제 임신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저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요. 도현이도 요즘 일이 잘 안 돼서. 일이 잘 안 된다고. 역시 생활이 어려워진 모양이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는 어머님 손자예요. 손자? 내 손자라고. 식당 안에 모든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소라야, 햇반으로 내 아이를 키우든 말든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라.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내 인생 맛있게 살겠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 시원했다. 드디어 내 진심을 말할 수 있었다. 소라는 울면서 식당을 나갔다. 손님들은 웅성거렸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그날 저녁 기석이에게 그 일을 얘기했다. 잘했어, 미자야. 이제 정말로 우리 인생만 생각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끝이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 곧 태어날 손자도 모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아팠다. 그래도 내 핏줄인데.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식당은 나날이 번창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다.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을 맛있게 살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도현이나 소라 생각이 날 때도 있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도현이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다. 반지하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 소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하지만 나는 일부러 관심을 끊었다. 식당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의 칭찬을 듣고 기석이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겼다. 이런 게 진짜 내 인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만 나아가기로 했다. 내 인생을 정말로 맛있게.